자, 21강입니다. 105쪽이네요. 이 책 앞단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계몽주의에 대한 반대로서, 반대인가요? 뭐라고 그랬나? 반동이라고 그랬네. 반동, 리액션, 반동으로서 로망주의, 낭만주의를 얘기했습니다. 로만티시즘.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무슨 이즘, 무슨 주의,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17세기, 18세기 이럴 때를 보통 가리키죠. 근데 그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계몽시켜서 구원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그 흐름은 헬라 철학 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냥 어떠한 사상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그 시대마다 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때 이르러서 이러한 합리주의 혹은 계몽주의, 근대주의, 낭만주의, 고전주의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나는 때가 있었던 거죠.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낭만주의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05쪽 작은 3번으로 로망주의 본질입니다. 지금 경운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죠? 일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입니다. 시골, 이제 날이 어두워 가니까 다 끝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슐라이르마커를 다루기 앞서서 슐라이르마커, 낭만주의에 속합니다. 슐라이르마커를 다루기 앞서서 사람들의 슐라이르마커를 로망주의 철학자로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낭만주의, 로맨티시즘이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될 것이다. 로망주의를 몹시 싫어한 칼바르트가 낭만주의를 싫어했네요. 딱 싫어했다기보다도 그 방향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그 낭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낭만주의를 몹시 싫어하는 칼바르트도 우리들은 모두 낭만주의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죠. 낭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많이 나타나냐 아니냐 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저에게도 낭만적인 요소가 있죠. 이것은 바르트 역시 19, 20세기 위대한 반계몽주의적 로망주의 전통에 의존하고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만큼 공동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표현이 영어라서 또 학문적인 표현이라서 자연스럽지 않아요. 넉넉히 인정할 만큼의 공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은 하지 않죠. 멋있게 이렇게 표현한 건데 멋있기도 하고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어떤 뉘앙스로 전하려고 하는 내용들도 있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 용어로서는 마땅치 않죠. 어쨌든 이 바르트가 이걸 인정하고 있다. 낭만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낭만주의, 여기 책에는 로망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낭만주의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낭만주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나는 먼저 언제나 그랬듯이 의미 이론적인 서술을 필요로 했다. 낭만주의 의미,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겠다는 거겠죠. 내가 미국에 왔을 때 나의 버시며 뉴욕 신학교 동료였던 라이놀드 니버가 리차드 니버의 형입니다. 두 사람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윤리 신학자입니다. 라이놀드 니버와 리차드 니버입니다. 라이놀드 니버의 대표적인 책은 도덕적인 인간과 부도덕한 사회. 리차드 니버의 대표적인 책은 그리스도와 문화입니다. 라이놀드 니버가 내가 항상 유토피아니즘이라고 불렀던 것을 낭만주의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아하. 틸리는 유토피아니즘이라고 한 그 내용을 라이놀드 니버는 낭만주의라고 말했다는 거죠. 단어는 다른데 내용은 같다는 겁니다. 유토피아니즘이란 미래에 성취될 사회에 관한 사상이며 고귀한 야만인이라는 루소 사상의 계열에 있는 본래의 정의의 사회에 대한 사상이다. 니버는 이 사상을 낭만주의라고 불렀다. 미래 성취될 사회에 대한 이상 그런 걸 낭만주의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유토피아니즘, 유토피아, 극도로 좋은 세상이죠. 유토피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래 언어라고 보면 어원적으로 보면 후라고 하는 라틴어 전치사 예성어인데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토피아 이게 토퍼스에서 하는데 어떤 목적, 장소 이런 거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유토피아니즘은 어원적으로 볼 때 없는 곳에 대한 이상향인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없다. 기독교가 말하는 천당은 일종의 유토피아니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유럽 대륙에서는 낭만주의라고 하는 말에서 유토피아니즘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유럽과 미국이 좀 다르게 이 말을 생각하는군요. 다만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감상적인 욕망과 같은 약간의 요소가 루소에게 들어있어서 그것이 현실적인 낭만주의와 관계 맺고 있다고 하지만 낭만주의를 낳았던 주요 나라들인 프랑스, 영국, 독일의 낭만주의는 실제로 전혀 다른 종류의 것들이다. 유토피아니즘하고는 좀 다른 뜻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슐링, 슐라이러마허, 슐레겔, 로테와 같은 신학자, 철학자들 모두 낭만주의자로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모두 물음으로써 낭만주의 구성 요소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참, 이러한 강의를 직접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대가잖아요, 대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강의를 듣는다는 거는 그 중심을 함께 관통하는 느낌인 거죠. 아주 이러한 학자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대학하고 대학원 그 석사, 박사 과정을 할 때에 만난 선생님들도 좀 아쉽죠. 독일에서 위대한 낭만주의 시를 낳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낭만주의는 19세기 후반에 니체와 같은 사람의 자연주의 철학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까? 19세기 후반 니체 자연주의 철학. 그러니까 니체가 왜 이렇게 자연주의 철학하고 연관되냐 하는 것들도 우리가 다 소상히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지 않죠? 보통 니체를 생애 철학
얘기하죠. 더 잘 알려진 거는 신이 죽었다 그런 얘기한 거. 무신론주의자의 대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말하려고 하는 건 다른 데 있는 거죠. 생명, 내 의지, 기독교가 이제 그거를 말살하기 때문에 부정한 거지,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왜 부정하게 되냐, 이 삶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그 당시에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이러한 생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주의 철학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무엇이 슈베르트, 슈만, 작곡가들이요 같은 사람으로부터 브람스의 일은 낭만주의 음악을 낳게 했을까? 음악가, 철학자, 신학자, 또 그림 그리는 사람들, 소설가들, 이런 이들이 전반적으로 그 시대에 낭만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흐름이죠. 그게 실제로 뭔가 본질의 뭔가를 지금 틸리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열린 괄호 1 무한과 유한. 무한과 유한 같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무한과 유한. 무한, 유한 안에 살죠. 무한을 볼 수 있으니 낭만적인 거죠. 우리가 먼저 더듬어 봐야 할 것은 무한과 유한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초기 르네상스까지, 초기 르네상스, 15세기, 14세기인가요? 르네상스까지 곧 니콜라우스 쿠자누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추기경이었으며 1401년 모젤레의 하반에 있는 쿠스에서 태어났다. 쿠스가 고향인가 봐요. 그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19세기에서보다 20세기에 더 알려져 있다. 니콜라우스 쿠자누스요. 신학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신칸트 철학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19세기에는 데카르트가 거의 절대적으로 현대 철학의 창시자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데카르트요. 코기토 에르고스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건 낭만주의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리 세기에 이르러서 밝혀진 것은 우리는 단지 현대 철학의 방법의 창시자 곧 경험론과 합리론의 양쪽에 영향을 끼친 데카르트 이상의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는 현대 정신의 형이상학적 터전을 놓은 사람도 알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이 바로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다. 이름 기억해 두십시오. 기억에 남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생각해 두십시오. 니콜라스가 아니라 니콜라우스네요.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지금 경험론, 합리론, 또 르네상스, 계몽주의, 낭만주의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자체가 좀 재미가 없긴 해요. 도대체 그걸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열심히 살면 되지. 생각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인간을 놓고 보더라도 합리적인 요소가 있죠. 합리적으로만 인간이 사는 건 아니죠. 낭만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저녁 먹고서 이렇게 노을이 찾아올 때 마음이 좀 특이하게 변하잖아요. 낭만적으로 변하죠. 이럴 때 음악을 듣고 싶다거나 따뜻한 차 한 잔 마신다거나 시원한 주스를 마신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낭만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합리적인 요소도 있고요. 경험을
통해서 확실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하는 이러한 특성들이 시대의 한정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다 얽혀 있는 겁니다. 한 인간 안에 이런 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이제 서로 결합해서 삶의 가장 확실한 토대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 니콜라우스 쿠자누스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들어봅시다.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를 다시 발견하는데 공헌한 철학자는 에른스트 카시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요. 카시라. 근데 그 역시 히틀러의 도움으로 이 나라에 오게 됐다. 아하, 이 무슨 얘기예요? 히틀러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히틀러가 쫓았다는 얘기죠. 히틀러 때문에 망명을 했다는 얘기인데 자칫하면 또 히틀러가 진짜로 도와줬다는 말처럼 들겠어요. 좀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히틀러의 도움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틸리도 그렇게 온 거죠. 내 자신으로 말하면 나의 사상 생활의 초기부터 니콜라우스 쿠자누스에 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셜링에 이르는 사상의 기보에 끼쳤던 영향을 통해서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다 알고 그 사람들의 사상을 다 파악하려면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에게 뭐 그런 여력이 없으니 이렇게 설명할 때 알아들으면 됩니다. 데카르트를 아주 많이 닮았지만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는 역시 쿠자누스 역시 기본적으로는 수학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수학자. 데카르트도 수학.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죠. 경험주의라고 하면, 경험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유를 안다고 할 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학 교육을 방법론적인 면에서가 아니고 존재론적 방면에서 사용했다. 방법론적으로가 아니라 존재론적 방면에서 사용했다. 수학을 통해서 뭘 계산해내고 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의 어떤 개념, 어떤 수의 세계, 그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놓고 어떤 걸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주 원리는 반대 일치, 유한과 무한의 일치였다. 유한과 무한의 일치. 유한은 온갖 것 안에는 무한히 현존한다. 그렇죠. 왜 이런 건 제가 여러 번 똑같이 얘기는 안 했지만 비슷하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연필 한 자루에도 따지고 올라가게 되면 지구 전체의 에너지가 다 결합되어 있으니 무한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죠. 다시 말해 유한한 것들 안에는 우주 전체의 창조적 통일을 밑받침하는 힘이 현존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유한은 하나의 잠재성으로서 무한 안에 들어있다. 유한은 잠재성, 잠정성, 잠재성, 아니 진료적인 것이죠. 무한에 들어있다. 어떤 것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필이 지금 제 손 안에 있는데 이게 썩죠. 아니면 원소로 다 해체되죠. 그럼 그게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세계 안에는 신이 전개하고 안에서는 신이 전개하고 신 안에는 세계가 포함된다. 이 문장이 왜 이래요? 세계 안에서는 신이 자기를 전개하고 신 안에는 세계가 포함된다. 이런 말이군요. 유한은 무한 안에 잠재적으로 존재하지만 잠재태로서 철학 용어로 하자면 잠재태로서 존재하지만 무한은 유한 안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태로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으로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잠재태와 현실태, 진료와 형상,
이들은 서로의 안에 존재한다.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는 이 사실을 신보다 적절한 말로 써요. 신적인 것이 모든 것의 중심인 동시에 둘레라고 말함으로써 기하학적으로 표현한다. 신은 모든 것을 초월하지만 중심으로서 모든 것 안에 존재한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신은 또한 모든 것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 둘레이기도 하다. 연필이 있는데 이 안에도 신이 존재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제한된 건 아니고 그 둘러싸이고 이거를 무한에 품어내는 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동시에 신은 모든 것 안에 있다. 네. 다음 패러그래프. 마틴 루터가 성찬식 의식에 쓰긴 빵과 포도주 안에 신적인 것이 현존한다는 것은 논의하면서 아마도 니콜라우스 쿠즈나스에 의거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슷한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흥미있는 일이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죠. 빵과 포도주를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루터가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를 알고 있었는지 그건 의심스럽지만 그는 독일 신비주의는 궁극적으로 신플라톤 신비주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오랜 근원에 같이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루터가 독일 신비주의 안에 당연하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있었습니다. 루터는 어떤 것이나 그것이 그 자체에 가까운 것보다 신은 그에게 더 가깝다고 말했다. 신은 모든 모래알 안에 충만해 있지만 전 세계는 그를 포함할 수가 없다. 신은 온갖 유한한 것 안에 존재한다고 하지만 온갖 유한한 것을 초월한다. 내재하면서 동시에 초월하는 존재가 신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공통된 사상의 발전을 보게 되는데 이 공통된 사상의 전개는 현대 정신의 궁극적 관심, 말하자면 신과 세계를 해석하는 근본적 원리의 기초가 된다. 그것은 신은 하늘에 있지만 그의 능동적 힘은 땅 위에 있다는 평범한 견해에 대해서 놀랄만한 변화를 나타낸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것. 바르트는 신은 하늘에, 인간은 땅에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내재의 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콜라우스 쿠자누스의 신비주의와 루터의 신비주의에서 그 신비주의는 처음에는 개방적인 건데 나중에 닫히는 형태가 되었다. 루터의 신비주의가 좀 나중에 닫혔다고 하네요. 그거는 말씀에 제한 받아서 그럴까요? 신과 인간은 서로의 안에 있다. 현대 정신은 고대 말기의 세계에서 발달했던 하늘의 신적 영역과 땅의 인간의 영역의 엄격한 이원론을 뛰어넘는다. 신적의 것은 세계의 곁이나 세계 위 그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자연적인 모든 것 안에 현존한다. 이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범죄신론이라고까지 제가 말을 붙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현대 자연주의는 반대 일치라고 하는 신비사상에서 튀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자연주의는 합리론적인 것이든 경험론적인 것이든 단순히 실제의 방법론적 조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리얼리티예요. 여러 번 강조한 그 단어입니다. 리얼리티, 독일어 비르클리카이트입니다. 이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모든 학문의 가장 우선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철학 같은 데서는 더한 거죠. 물리학에서도 이 모든 물리 현상의 근원이 뭐냐를 찾으려고 하죠. 그것이 리얼리티입니다. 이 사상의 배후에는 자연은 창조적인 신적 실제 밖에 있지 않고 창조 이전에는 잠재적으로 신 안에 존재하고 물론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닌 논리적인 순서인데 그 다음으로 창조 이후에는 신적인 것이 그 안에 현존한다는 경험이 있었다.
이것은 유한일 뿐만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는 무한이기도 하며 신적인 것을 그것의 중심과 근거로서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설명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기도 하고 마음이 드네요.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마음에 드는 신학자입니다.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폴 틸리도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신학자입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니콜라우스 쿠자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네요. 그분의 책이 뭔가 번역되어 있겠죠. 유한과 무한의 이런 관계 원리는 그 밖에 모든 것이 의존하는 낭만주의 제일 원리다. 그렇군요. 이 낭만주의의 제일 원리가 유한과 무한의 이 서로 종속성이라고 할 수 없고요.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한 안에 무한이 있으며, 그러나 무한이 유한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유한은 잠재태로서 무한 속에 있고, 무한은 현실, 앞에서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은 하나의 잠재태에서 무한 안에 들었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유한은 무한 안에 잠재적으로 존재하지만, 유한은 이렇게 연필한 자루가 유한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뭘로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무한의 세계에서는 잠깐 변하니까 잠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한은 유한 안에, 무한은 유한 안에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한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무한하다, 유한하다, 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 표현이 더 잘 와닿네요. 유한은 진료입니다, 진료. 연필, 이런, 종이, 원소, 이런 것들의 진료죠. 무한은 형상입니다. 유한 안에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유한과 무한의 이런 관계는 매력적이에요. 낭만주의적인 제일 원리가 바로 이 관계라고 하네요. 이 원리 없이는 낭만주의도 슐라이러 마호와 같은 신학자도 전혀 이해하기 어렵다. 참 좋은 선생님에게서 강의를 듣는 기쁨이 이런 데 있습니다. 막연하거나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생각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딱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유한과 무한의 이런 원리, 관계 원리가 바로 낭만주의의 제일 원리다. 이렇게 짚어주니 딱 머리에 들어오죠. 네, 이런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낭만주의는 매력적인 겁니다. 좀 그냥 낭만적이다 그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겠죠? 보통 우리는 저 사람은 낭만적이야 그러면 현실적이지 않은 걸로 취급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한과 무한의 이러한 변정법적인 관계로 세계를 보려고 하는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